안녕하세요. 영광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오늘은 4월 21일 6차 시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선생님이 특강을 이제 지속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떻게 제국주의가 등장을 하게 됐는지, 오늘은 이런 제국주의 하에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 교과서 페이지를 명시했어요. 그래서 그냥 강의만 듣지 말고 교과서 한번 꼭 읽어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PPT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그 PPT 내용을 공책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BS 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요 PPT도 같이 공책에다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중국을 좀 볼게요. 16세기에 이제 유럽이 신항로를 이제 개척을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아시아로 막 침투를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인도를 비롯한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때 점점 교역의 주도권을 이제 빼앗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중국은 여전히 교역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이때 중국은 유럽에 비해서 엄청나게 무역적으로 적자가 아닌 흑자를 기록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국은 이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당시 막대한 양의 차,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했어요. 한 17세기에 유럽의 상류층들 사이에서는요, 중국풍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귀족들 사이에서, 야, 너 중국 도자기 몇 개 가지고 있어? 아니면, 야, 요번에 우리 집 풀로 인테리어 했는데 다 중국풍으로 장식했어. 뭐 이런 것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이제 부의 척도로 여겨질 만큼 당시 중국의 제품을 굉장히 이제 선망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양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다 은을 주고 이런 것들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당시 중국에는요, 엄청난 양의 전 세계로부터 은이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게 되는 이제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은 돈을요, 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본위 화폐 제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명나라 때부터 이제 은이 너무나 넘치다 보니까 세금도 은으로 내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은을 사용하면서, 이제 은이 이제 국가의 기본 화폐 단위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은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럼 반대로 중국은 유럽으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수입했느냐?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중국은 선생님 여기다가 자급자족 경제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그 다음에 뭐 자원 이런 것들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워낙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뭐 굳이 그 나라로부터 필요한 게, 수입을 꼭 해야 되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중국은 이들과의 이러한 교역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조공무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공무역은 들어봤죠. 들어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2학년 때 이제 배우면서 조공무역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라고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국이 이제 항상 계속 세상에 나는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중화사상. 중국이 주변국들과 교역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국에서 이제 중국이 앞서 있는 문물을 가지고 항상 있었으니까, 시즌별로 이제 중국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뇌물은 아니고 곡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치면 중국이, 너 나한테 조공 바쳤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 교역하는 거 허락해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앞서 있는 문물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조공을 받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뭔가 그 나라와 교역을 허용해주는 그러한 무역 방식을 조공무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쭉 중국에 앞서 있는 문물을 이제 수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공무역의 형태를 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럽과의 이러한 무역도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 조국 무역이구나. 여지껏 몇백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그런 무역의 이제 연장선이라고 당연히 인식을 했겠죠. 그쵸? 그래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들과의 교역을 했냐면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고자세에서 이들과 교역을 했어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당시 와가지고 교역을 하려고 했을 때, 야, 니네 아무 데서나 우리가 교역 허락하지 않아. 여기서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어디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다고 했냐면요. 광둥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또 지도를 잠깐 봐야겠죠? 자, 지도, 구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선생님이 광둥, 광저우가 어딘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중국이 있죠. 중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이 중국에서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아래 보면 홍콩이 보이네요. 여기 지역이 이제 광둥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남해안 지역에 있는 위치한 곳인데요. 이 홍콩 옆에 확대해 보면은 마카오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광저우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광둥 지역입니다. 광저우라고도 하고 광둥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 야, 아무 데서나 교역할 수 없어. 여기서만 교역할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무에게나 물건을 살 수 없어. 내가 지정한 국가에서 정한 청나라 상인 조합을 공행이라고 했는데요. 얘네들한테만 물건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콧대 높게 그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걸면서 중국이 그들과 교역했다는 거죠. 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콧대가 높았던 중국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유럽과 중국의 이런 전세가 역전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이제 아편전쟁이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아편전쟁은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1차 아편전쟁은 누구와 청나라가 당시 전쟁을 치른 거냐면요. 영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되게 조악하게 이 위에 거를 가려서 이렇게 여기 아래만 보이게 만든 건데요. 그냥 좀 봐주세요. 예쁘게. 자, 아편전쟁 이전에 청과 영국 간의 무역의 모습이에요. 여기도 또 잘렸어요. 여기는 차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차, 비단, 아이고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게 생기지? 비단, 뭐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청나라가 영국이 청나라로부터 수입했던 물품이었고 그 대가로 영국은 많은 양의 은을 이제 청나라에게 지불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은 가장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당시 여기 선두 주작격이 되었던 나라가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사실 영국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리적인 환경적인 제약 조건이 뭐냐면 섬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대외 무역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나라가 영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이 아무리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막 먼저 치고 나갔다 하더라도 이 청나라만은 이 나라와의 교역 관계에 있어서만은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막 수도 없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흘러간 청나라로 흘러간 은을 다시금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꾀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좀 안 좋은 방법이에요. 당시 중국의 인접국이었던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인도에 아편을 청나라에 갖다가 밀수출하는 것을 이제 영국이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편이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아편? 알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아편은 마약의 일종입니다. 마약.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형태의 무역을 시작한 거죠. 영국이요. 정정당당하지 못한 거죠. 은을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이 몰래 청나라에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청도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편, 마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엄청나게 강한 중독이 되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중독이 돼서 뭐 아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이 크게 청나라의 사회 문제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일부 상류층만 아편을 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일반 서민들까지 아편에 중독이 되면서 나중에는 막 아편을 구하기 위해서 막 가족도 팔아먹고 막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편을 영국이 청나라에 이제 밀수출하게 되면서 차 비단 도자기를 사오면서 빠져나갔던 영국에서 빠져나갔던 은이 아편을 통해서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은 본연의 이제 처음에 그 의도를 달성을 하게 돼요. 은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청나라는 계속해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결국에는 이 아편을 몰수합니다. 당시 중국 항구에서 그 아편을 팔고 있었던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이제 몰수를 하게 되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 영국 그 상인들과 중국의 이제 관원들 간의 약간 마찰이 이제 빚어지게 되겠죠. 이때 이 마찰을 계기로 영국은 자국의 뭐 상인을 보호한다 이런 명목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아편 전쟁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요 사진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기에 열강들이 중국을 놓고 침략, 어떻게 내가 중국을 이렇게 이득을 취할 것이냐를 놓고서는 서로 약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풍자화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각의 나라를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그 나라의 지배자의 모습을 거의 흡사하게 이제 그려놓은 것들인데, 자, 맞춰볼까요? 누구부터 맞춰볼까요? 제일 좀 쉬운 사람이, 여러분들 맞추기 쉬운 사람이 이 사람 같은데, 선생님 생각에는. 누굽니까? 누구같이 생겼어요? 동양인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 같진 않고. 또 청나라 사람 같지는 않아요. 옆에 긴 칼을 놓고 있는 이 사람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은 사무라이, 막부가, 그러니까 당시 일본 무사 계급 출신이 당시 국가의 정권을 잡고 있는 막부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무라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여인은 어느 나라냐면요. 영국입니다. 영국 당시 빅토리아 여왕의 모습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이렇게 초상화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그려놨어요.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죠. 여기 있는 이 요인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지배자는 아니에요, 당시. 여기 옷을 보면요.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느 나라 국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 색깔이 들어가는 국기는 굉장히 많지만, 얘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이 여인은요, 프랑스 혁명 당시 민중들을 이끌었던 그 여신으로 등장하는 명화에 나오는 여인인데요. 프랑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두 명의 이제 남성이 보이죠. 아이고야. 이 두 명의 남성은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굉장히 곱상하게 생겼어요. 선이 곱고 막 금발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분은 좀 선이 굵어요. 코도 크고 막 골격도 강하게 생겼는데 게르만족입니다. 어느 나라냐? 독일. 이고요. 오른쪽에 곱상하게 생긴 이분은 러시아의 이제 당시 아이고야 자꾸 이게 줄이 생기나 모르겠네요. 러시아의 니콜라이 이제 황제를 이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파이를 놓고 칼을 하나씩 들고요. 제가 나보다 더 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더 좋은 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러면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당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먹을 게 많은 열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떤 한 나라가 중국을 꿀꺽하기에는 너무나 사이즈가 큰 나라가 중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가 달려들어서 내가 뭐 먹을 거 없나? 그쵸? 내가 뭐 어떻게 얻을 거 없나? 이제 그렇게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뒤에 있는 요 사람이 이제 바로 청나라 이제 사람이겠죠. 변발에 호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이렇게 그쵸? 맥없이 그치 이들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당시 중국의 모습을 풍자한 그런 풍자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편전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아편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840년에 청과 영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중심, 몇백 년 동안 그쵸? 아시아를 지배해온 중국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장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영국이 승리했을까요? 당연히 영국이 승리했겠죠. 그쵸? 당시 중국은 정말 앞서 있는 문물을 가지고 그쵸?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고 있었지만 사실상 영국은 산업혁명을 이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있는 어떻게 보면 기계, 제조 기술, 군사력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 게임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영국이 1차 아편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국이 최초로 서양의 열강과 그것도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난징 조약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광둥 거기만 오픈했었는데 이제는 추가로 5개의 항을 더 오픈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홍콩은 아예 떼어줬어요. 중국이 이때 홍콩을 영국에게 아예 빼앗기게 됩니다. 약 150년 동안 홍콩은 영국이 대신 지배했어요. 중국에 붙어있는 땅인데요. 자, 여러분들 홍콩 가봤습니까? 홍콩 가본 사람 있으면 느꼈을 텐데요. 홍콩 가면은 영국처럼 똑같이 2층 버스가 다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홍콩의 상징과 같은 그런 건데 굉장히 영국의 이러한 식민지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중국 땅이라기보다는 약간 영국의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곳이 홍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배상금, 너네가 아편 몰수해 가서 우리가 손해 입었고, 전쟁 때 우리가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었어. 그거 다 배상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배상금 지불해야 됐고요. 자, 그 이후에 추가로 이제 치외법권과 최혜국대우라고 하는 조항을 이제 체결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이제 완전 불평등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면요.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것의 말뜻은 다스릴 치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외가 된다는 뜻이야. 다스리는데 예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영국의 상인이요. 중국의 이제 땅에 와서 이제 교역을 하다가 이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 살인을 했다고 쳐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중국 땅에서 중국인에게 범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법으로 이 영국의 상인을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예외가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불평등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 게 바로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조항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혜국대우라고 하는 조항은 어떤 뜻이냐면요.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최고의 혜택을 보는 국가로 너를 대우해 줄게. 뭐 그런 뜻이에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아편전쟁으로 인해서 난징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후 이제 중국은 뭐 프랑스, 미국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 계속해서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프랑스랑 어떤 조약을 체결했는데 프랑스에게 당시 중국이 야, 우리 드넓은 중국에 철도를 깔 수 있는 권한 내가 프랑스 너한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가 쳐요. 그러면 영국도 철도 깔러 똑같이 중국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너 프랑스한테 철도 깔 수 있다고 했어? 그럼 나도 그 권한 나도 줘. 영국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너를 최고의 혜택을 보는 국가로 어떻게 해줄게? 대우해줄게. 라고 이미 약속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선생님은 가장 불평등한 조항이 바로 최혜국대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의 이권은 다 빼앗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에 청나라가 미국한테는 야, 우리 드넓은 중국 땅에 산림, 나무를 베어갈 수 있는 권한 내가 그래 미국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또 조약을 맺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영국이 또 찾아오는 거야. 야, 너 미국한테 살림 체벌권 줬다며? 나도 줘. 이런 식으로 당시 영국이 중국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혜국 대우가 가장 불평등하다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당시 중국은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자존심을 이제 구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1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은 청나라와 자국의 이러한 무역 관계가 되게 많이 호전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나라의 무역에 있어서의 적자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호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영국은 또다시 이제 청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차일피일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에로우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또 터지게 되는데요. 에로우라고 하는 사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요. 당시 광저우에 정박해 있던 이제 에로우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중국 관원들이 봤을 때는 이제 얘가 해적선으로 의심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단속을 하러 배에 올라가서 해적들을 이제 체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영국 국기를 이제 내리고 이게 훼손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당시 해적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위장하기 위해서 영국 국기를 많이 이제 배에다가 걸고 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 배는 해적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얘네들을 단속했던 건데, 자신의 국기가 훼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영국은 또다시 2차 아편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명의 나라가, 또 하나의 나라가 여기에 가세를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아까 보여줬던 풍자화에 영국 말고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잖아요. 어느 나라였어요? 맞아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국의 선교사가 여기 중국에서 죽게 되는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중국 파이를 계속 노리고 있었던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니까 그것을 빌미로 영국과 연합군을 결성을 해요. 그래서 영푸 연합군이 결성돼서 청나라는 2차 아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청나라는 수도인 베이징까지 그들에게 함락당하는 이제 굴욕을 당하게 되면서 또다시 이제 불평등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조약의 내용은 이래요. 뭐 5개의 항 개항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항을 이제 추가로 개항을 해야 됐고요. 그다음에 야 이제 니네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크리스트교 포교할 수 있어. 또 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아편 팔아도 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약들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중간에서 다리 역할, 중재 역할을 해줬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아까 풍자화에 또 등장한 그 나라입니다. 가운데 있는 2명의 남자 중에 곱상하게 생긴 남자라고 선생님이 표현했는데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인가 흥선대원군 이제 할 때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원래 중국 땅이었던 연해주를 러시아가 어떻게 차지하게 됐었느냐? 바로 요겁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 그 다음에 청나라 사이에서 러시아가 조약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이제 받은 땅이 연해주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풍자가 왜 그렇게 그려졌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1차, 2차 아편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쵸?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중국 내에서도 야, 우리도 빨리 어떻게 개혁을 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이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국의 근대화 운동은요, 양무 운동이라고 합니다. 양무. 무슨 뜻이냐면요. 자, 양은 뭐일 것 같아요? 글자 풀이를 해보면 양은 서양을 뜻하겠죠. 그쵸? 서양의
서양의 뭘까요? 무기입니다. 한마디로 서양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청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서양의 무기, 그다음에 뭐 무기 제조 기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 앞선 군사력 이런 것들을 배우자. 라고 하는 게 양무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양무운동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중체 이제 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의 근대화 운동과 당시 청나라의 운동에 이제 그거 두 가지 근대화 운동을 비교하는데요. 둘 다 원칙을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 양무운동의 원칙은 중체서용이라고 하는데요. 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중국을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끊어서 보면 돼요. 중국, 그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당연히 서양을 나타내는 거죠. 중국이 몸체를 뜻합니다. 중국이 몸이에요. 우리가 몸이야. 우리가 중심이야. 우린 바뀌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서양으로부터 얘는 쓸 용입니다.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근본, 우리의 중심은 바뀌지 않아. 우리가 몸이야. 우리는 그대로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양에 필요한 것만을 갖다 쓰겠다라고 하는 게 중체서용이라는 뜻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당시 이 양무운동을 주도했던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양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총포나 기선의 뛰어난 성능을 믿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잘 우리나라를 지켜내려면 그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국가의 모든 경비는 다 아껴야 되지만 뭐는 아끼지 말아야 하느냐? 병사를 기르고 총포나 군함을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끼지 말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홍장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중체서용의 원칙에 따라서 당시 중국은 신식 군대, 그 다음에 서양의 무기 공장 이런 것들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서양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고 보급하는 데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양무운동을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당시 중국이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1884년에 프랑스와 청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10년 있다가 일본하고도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청나라는 두 전쟁에서 모두 다 패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 신식 군대 양성하고 했지만 열심히 양무운동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양무운동 실패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라는 일부 지식인층에서 뭐를 내세웠냐면요. 변법 자강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어요. 변법 자강론은 무슨 뜻이냐면요.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직역을 하면서 의역을 해봅시다. 하면 이렇습니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뭐를 변화시키느냐? 법을 변화시킨대요. 여기서의 법은 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근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기존에는 중국이 중심이야. 우리는 바뀌지 않아. 서양에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쓸 거야. 라고 하는 게 양무운동이었다면 이런 식의 운동은 너무나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근본적인 거를 어떻게 해서 바꿔서 스스로 강해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변법 자강론. 한마디로 그 전에 근대화 운동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등장하고 운동이 펼쳐지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청나라는 보수 집권자에 의해서 결국에 이 변법 자강 운동은 결국에는 실현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에 서양 열강에게 점차 이권을 다 침탈당하고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 강한 중국이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선생님이 일본의 모습까지 일본의 근대화 운동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역시나 선생님이 그것까지 하면 너무 수업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럼 여러분들이 중간에 인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서 우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내일 다음 시간에 일본에 대해서 인제 한 번 더 특강을 원래는 1, 2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3 회까지 연장이 됐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본에 대한 근대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그동안 인제 EBS 채널의 영상을 같이 봤었는데요. 오늘은 EBS 채널 영상은 아니고요. 예전에 정말 예전이에요. 2007 년도에 KBS에서 한중수교 15 주년을 인제 기념으로 해서 특집 방송을 인제 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시아의 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자금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제 다큐멘터리 인제 4 편을 인제 방영을 했었는데 진짜 옛날이죠. 그중에서 인제 세 번째 유물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영상에서 인제 나왔던 부분을 선생님이 쪼끔 편집했어요. 그래서 인제 아주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인제 2차 아편 전쟁으로 당시 인제 중국의 수도였던 베이징이 함락을 인제 당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중국의 인제 궁전 그러니까 중국 황실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제 원명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인제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영상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원명원은 청나라 때 150년에 걸쳐 건축된 대형 황실 궁궐이다. 또한 황실의 유물들이 소장된 주요 장소이다. 이것은 당시 궁정화가인 심원과 동대가 그린 원명원 40경도록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림으로만 당시 원명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원명원에는 당송 시대의 서화 200여 점이 보관돼 있었고 당시 중국 최대의 소장각이었던 문현각에는 3천여 권에 이르는 사고 전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현존하는 사고 전서는 단지 7부뿐이다. 사위성에는 강희 황제 이래 수집된 진귀한 불상 10만 존이 있었다. 하지만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이 진귀한 유물들은 단 며칠 만에 소실되고 말았다. (1860년 10월 6일) 북경을 함락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원명원으로 진입해 약탈을 자행했다. 당시 영국 타임지지의 한 기자가 본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다. 군인들은 황제의 궁전으로 진입한 뒤 어떤 보물을 챙겨야 할지 난감해했다. 황금을 챙기려고 은을 버렸고 진주가 박힌 시계와 옥석을 챙기려고 다시 황금을 버렸으며 자기와 범랑병은 너무 큰 탓에 운반할 수가 없어 그냥 부숴버렸다. 진기한 서화는 외국 병사들의 눈에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해 담배를 말아 피우는 데 쓰였다. 사흘에 걸친 강탈 후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원명원을 불태웠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톨 위고는 이 사건을 두고 강도 2명이 원명원을 2차례 강탈하고 불태운 뒤에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나누고는 손을 잡고 크게 웃으며 유럽으로 돌아갔다고 비난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잘 보셨어요? 선생님은 영상 보면서 '아 너무 안타깝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인제 이때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인제 병인양요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흥선대원군 때 인제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돌아갈 때 강화도에 있는 우리나라의 외교장각 도서를 인제 똑같이 이렇게 가져가고 약탈하고 인제 막 방화를 저지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참 뒤에 인제 우리나라에 인제 한 역사가가 인제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가 이때 프랑스가 가져간 우리나라의 인제 도서를
당시 이제 박물관에 그 박물관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장각 도서를 발견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난관이 있었겠죠. 인제 이것을 반환받는데. 그래서 이 박병선 박사님의 뭐 정말 끈질긴 의지와 노력 이런 끝에 결국에는 2011년에 인제 우리나라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도 그냥 돌아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반환한 게 아니라 5 년마다 인제 갱신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인제 우리나라에 인제 프랑스가 돌려줬거든요. 그 무슨 보험도 아니고요. 그쵸. 5 년마다 갱신을 하는 형식으로 돌려줬는데, 중국도 인제 이 원면의 유물이 최근 들어서 인제 1 점, 2 점씩 인제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뭐 나라 대 나라로 이렇게 반환을 받은 건 아니고, 개인이 이렇게 의지의 뜻을 갖고 있는 개인이 혹은 기업이 이제 사비를 들여서 인제 유물을 사서 중국에 반환하는 형식을 인제 띠고 반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유물을 약탈당한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프랑스 그에 가면 사람들이 다 루브르 박물관을 꼭 가잖아요. 인제 루브르 박물관은 가 보면 유물이 진짜 너무 많아요. 뭐 고대 유물부터 시작해서 뭐 시대를 망라하고 막 지역을 망라하는 200,000 점이 넘는, 진짜 어마무시하죠. 진짜 많은 유물들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양의 유물이 있는데, 그들이 막 그 유물이 어떤 거고 어떤 거고 뭐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거, 절대 말하지 않는 거 한 가지는 바로 뭘까요? 출처겠죠. 그 유물이 어디서 난 건지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물인 거지. 약탈을 통해서 인제 당시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손에 인제 넣게 된 유물들인 거죠. 그쵸?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유물을 다시 돌려달라, 반환을 위한 여러 가지 인제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쉽지는 아마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지배를 인제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유실이 됐어요. 근데 그것들을 인제 행방도 모르는 문화재도 많고, 인제 돌려받을 수 없는, 특히 뭐 우리 여러분들 2 학년 때 배웠던 몽유도원도 뭐 이런 이제 그런 그림 같은 것도 지금 일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뭐 개방도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막 이런 식으로 인제 문화재를 우리나라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원명원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또 우리의 문화재에 대한 생각을 좀 같이 해 보고, 지금 영국과 프랑스 막 이런 잘 나가는 굉장히 유명한 인제 그런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한번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정말 네버 엔딩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점점. 자, 오늘도 긴 강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